소시르는 언어가 거대한 체스판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랑그와 빠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의 구조를 설명했죠. 랑그는 체스 게임의 규칙이고 파롤은 우리가 실제로 두는 한 판의 시합입니다. 소시르에게 언어학은 이 체스 규칙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학문이죠.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적절한가를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체스 규칙을 잘 안다고 해서 체스를 잘 둘 수 있나요? 소시르의 한계를 간파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그림과 같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도에 산은 산으로 강은 강으로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실제 존재하는 산이나 강과 1대1로 대응합니다. 지도가 언어라면 실존하는 산과 강이 세계죠. 그러나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것들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게 그의 전기 철학의 핵심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자신의 논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상을 스스로 뒤집고는 언어는 그림이 아니라 놀이다 라고 주장하죠. 말의 의미가 사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딸과 엄마가 소꿉놀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딸이 빨간색 공을 엄마에게 건네며 사과 드세요 라고 말하고 엄마는 사과가 맛있어 보이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사과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의 사과가 아니죠. 공과 사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러나 소꿉놀이라는 게임 안에서 이 빨간색 공은 사과 역할을 하는 언어적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사용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게 그의 후기 철학의 핵심이죠. 요약하자면 소시르가 언어의 구조를 중시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맥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혁명적인 사상가였다.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언어, 논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사이의 관계를. 핵심어는 비트겐슈타인.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은 혁명적인 사상가였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비트겐슈타인이 혁명적인 이유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따르면 다음 중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관점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언어를 현실에 대한 엄격한 표현으로 보는 것에서 역동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 것으로의 변화. 2번,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서 도출된다고 믿는 것에서 보편적인 논리 구조를 추구하는 것으로의 변화. 3번, 언어 게임의 실용적 사용을 강조하는 것에서 언어를 정적인 그림으로 정의하는 것으로의 변화. 4번, 모든 인간의 경험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언어에는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의 변화. 추론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개 첫 문장만 봐서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의 초기 저작에서 그는 언어가 세계의 그림처럼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기서 문장의 구조가 사실의 논리적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초기 저작은 논리 철학 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림 이론을 주장하면서 언어의 논리를 강조했죠. 그는 이 시기를 결론지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언어에는 엄격한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윤리나 신같이 추상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애쓰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하지만 철학이나 종교가 쓸모없어서 침묵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이라서 보잘것없는 논리적 언어라는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이었죠.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언어를 유연한 도구로 보았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언어 게임이라 불리는 사회적 활동 속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말년을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면서 언어란 것이 사전적 의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생명체 같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언어 게임 이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어가 맥락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전은 단어의 무덤이고 현장은 단어의 놀이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진짜 언어를 발견한 거죠. 그의 저작은 언어학에서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것이 초점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논리 규칙에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AI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언어 사용의 맥락을 학습하죠.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AI의 언어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AI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확률적으로 판단하고는 문장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시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와 후기의 언어 철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비트겐슈타인. 주제는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의 변화. 문제를 봅시다. 지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 전기에는 언어를 세계의 그림이자 논리적 구조로 보았고 후기에는 언어를 도구이자 사회적 활동인 언어 게임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 1번은 적절한 추론입니다. 보기 2번, 3번은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보기 4번의 경우 전기에는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며 언어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모든 경험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렸고 후기에는 언어의 사용을 강조했지 언어의 한계가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부유하게 태어나 수학, 공학, 철학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을 자살 충동과 자기 혐오 속에서 괴로워했죠. 오스트리아 철광왕의 아들로 태어난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형제들과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죠. 물질적 풍요가 철학적 정직함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시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하여 최전방의 참호 속으로 갑니다. 코앞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논리 철학 논거를 썼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매달린 것은 언어와 철학의 한계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의 동성애적 정체성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동성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금기였죠. 많은 동성애자 천재가 그러하듯이 그는 사회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고독과 긴장이 오히려 언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죠.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한 그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교사 경험에서 그는
단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것처럼 유연하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이 후기 철학의 핵심인 언어 게임 이론의 씨앗이 되죠.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의사에게 잘 됐군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으로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줘 라고 친구에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